유럽의 드넓은 하늘을 가로지르며 건너오던 전투기는 러시아의 자존심 최신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레이더에 잘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미친 속도 때문에 미국도 두려워한다. 그 전투기는 그들의 자랑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자랑이라고 여기던 전투기가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엔진은 멈춰버렸고 무전은 끊겼어요. 수십 대가 공중에서 동시에 먹통이 되어버린 거죠.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여겼던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기가 한 번에 먹통이 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찾은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군사 강국 러시아가 그들에게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인 한국에게 손을 내민 이유는 뭐였을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레나 코르닌코바입니다. 아에로플로트에서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했고 지금은 러시아 국방부 항공안전 컨설턴트로 근무하고 있죠. 그런데 2024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새벽 5시 급하게 울리는 전화벨에 잠에서 깼어요. 국방부 긴급 상황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부터 다급했죠. 즉시 출동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러시아 최신의 Su-57 스텔스 전투기 편대 6대가 새벽 훈련 중에 동시에 계기판이 먹통이 된 거예요. 조종사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전자장비가 깜빡거리더니 아예 작동을 멈췄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건 레이더에서도 이 전투기들이 순간적으로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세계 최강이라고 자랑하던 우리 스텔스기들이 말 그대로 하늘에서 맹인이 된 셈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종사들의 숙련된 기량으로 모두 무사히 착륙했지만 만약 실전 상황이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군 고위층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러시아 공군의 자존심이었던 Su-57 전투기가 한순간에 무력화된 거니까요. 누군가는 서방의 전자전 공격이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북한의 GPS 교란이라고 했어요. 온갖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뭔가 이상했어요.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기계 이상 징후를 수없이 겪어봤거든요. 이번 사고는 단순한 기계 결함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정교하고 계획적이었어요. 제가 의견을 내려고 하자 한 장성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승무원 출신이 뭘 안다고 나서느냐면서요. 차나 따라주던 사람이 무슨 군사기술을 안다고 하느냐는 식이었죠. 솔직히 기분이 상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승무원이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희는 승객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기계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훈련받은 전문가입니다. 며칠 동안 원인을 찾기 위해 온갖 전문가들이 동원됐어요. 항공우주연구소, 전자전 전문가, 심지어 해외 컨설턴트까지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죠. 그때 누군가가 한국의 전자전 전문가들을 부르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엔 다들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한국한테 도움을 요청한다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하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전력의 핵심인 Su-57 전투기가 언제 또다시 무력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한국팀을 부르기로 결정됐습니다. 한국팀을 부르자는 제안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페트로프 장군이 주먹을 탁 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러시아가 언제부터 작은 나라한테 국어를 하게 됐냐면서요. 다른 장성들도 고개를 저었죠. 저는 속으로 답답했어요. 이게 무슨 구걸인가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군부의 자존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일단 우리끼리 해결해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러시아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모스크바 항공대학교 교수들, 수호이 설계팀, 심지어 독일에서 컨설턴트까지 불러왔죠.
3일 동안 밤낮 없이 분석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블랙박스를 분석하던 중에 미세한 전압 잡음이 발견됐어요. 아주 작은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독일 컨설턴트 밀러 박사가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이런 잡음은 보통 동아시아 쪽에서 만든 저급 부품에서 나타난다면서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이 만든 부품들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근거도 없이 편견으로 단정 짓는 게 말이 되냐고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한국 승객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정말 예의 바르고 꼼꼼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역시 싸구려 아시아 부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 기술은 완벽하니까 외국 부품이 문제라는 식이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그 미세한 잡음이 정말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다고요. 15년간 기내에서 각종 전자장비 이상을 겪어본 경험으로는 이런 패턴이 단순한 결함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밀러 박사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승무원이 무슨 전자공학을 안다고 나서느냐면서요. 커피나 제대로 타오라는 식이었죠. 다른 사람들도 킥킥거렸습니다.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절대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거라고요. 며칠이 더 지나도 진전이 없었어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다른 기종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Su-30 전투기 2대에서도 갑작스런 계기 이상이 발생했죠.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요. 러시아 공군 전체가 위험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페트로프 장군도 초조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국방부 차관이 다시 한국팀을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목소리가 작았어요. 등 터진 상황이니까 자존심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이거든요. 분명 우리가 놓친 뭔가를 찾아낼 거라고 확신했어요. 한국 팀이 도착한 건 그로부터 이틀 후였어요. 공항에 마중 나간 저는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 싶었거든요. 팀장인 한서윤이라는 여성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뭔가 당당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죠. 뒤따라 나온 팀원들도 모두 조용하고 차분해 보였어요. 공항에서 나오면서 한서윤이 저한테 인사를 했습니다. 러시아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더군요.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게 느껴졌어요. 저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차 안에서 한서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미 사고 관련 자료들을 다 검토해왔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보낸 기초 자료만 보고도 몇 가지 가설을 세워왔다고 하더군요.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한국팀의 첫 반응이 놀라웠어요. 다른 전문가들은 Su-57 전투기부터 살펴봤는데 이들은 블랙박스 데이터부터 요청했습니다. 한서윤이 말했어요. 데이터로 말하겠다고요.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페트로프 장군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밀러 박사는 대놓고 시계를 보면서 시간 낭비라는 표정이었죠. 한서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차분하게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더니 분석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먼저 시간대별로 사고 상황을 재구성했어요. 오전 5시 23분부터 5시 31분까지 8분간 일어난 일들을 초 단위로 분석한 거였습니다. 저도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했지만 이렇게 정밀한 분석은 처음 봤어요. 그 다음이 더 놀라웠어요. 우리가 그냥 넘어갔던 미세 전압 잡음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한서윤이 말했습니다. 이건 잡음이 아니라 특정 패턴을 가진 신호라고요. 밀러 박사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 미약한 신호가 뭔 영향을 주겠냐면서요. 그러자 한서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작은 신호일수록 더 정교한 공격이라고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한서윤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6대 전투기가 동시에 장애를 일으킨 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GPS 신호 교란과 내부 통신 모듈 해킹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페트로프 장군이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공격했다는 말이냐고요. 한서윤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게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거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한서윤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단순한 기계 결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공격을 받은 거였다니요. 한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전투기를 직접 검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팀과 함께 경납고로 향했어요. SU-57 전투기 실물을 보면서 한서윤이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렇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한국팀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우리 러시아 전문가들이 대충 훑어본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했어요. 특히 통신 모듈 쪽을 유심히 살펴보더군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 아에로플로트 비행기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항공편에서 갑자기 GPS가 이상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한서윤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눈이 번쩍 뜨더군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저는 기억나는 대로 다 말해줬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기상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한서윤이 말하길 그것도 같은 패턴의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팀이 3일 동안 분석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3중 공격이었다는 거죠. GPS 스푸핑, 펌웨어 해킹, 그리고 통신 모듈 교란이 동시에 일어난 거였어요. 한서윤이 회의실에서 설명했습니다. 먼저 GPS 신호를 조작해서 전투기의 위치 정보를 혼란시켰다고 해요. 그 다음에 펌웨어를 해킹해서 내부 시스템 동기화를 망가뜨렸죠. 마지막으로 통신 모듈을 교란시켜서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 연결을 끊었다는 거예요. 정말 정교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걸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건 보통 실력으론 불가능해요. 엄청난 기술력과 준비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팀이 부품 공급업체를 조사해보니 이상한 점을 찾아낸 거예요. 최근에 교체된 일부 통신 모듈이 정식 루트가 아닌 다른 경로로 들어온 거였습니다. 한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내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부품을 공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페트로프 장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말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서윤은 침착하게 답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러시아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돈에 눈이 먼 누군가가 조작된 부품을 몰래 공급한 걸까요? 밀러 박사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누가 이런 고도의 공격을 할 수 있냐면서요? 한서윤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아니면 서방 정보기관일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막느냐라고 한서윤이 강조했어요. 이런 공격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한서윤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법이 있다고요. 하지만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팀을 부른 건
정말 잘한 결정이었다고요. 이 사람들 없었으면 우리는 영원히 원인도 모르고 헤맸을 거예요.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어요. 페트로프 장군은 전통적인 러시아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문제가 된 시스템을 완전히 격리시키고 백업 시스템으로 교체하자는 거였죠. 우리 기술진들도 동의했습니다. 의심스러운 통신 모듈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하면 된다고 했어요.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방식으론 임시 방편밖에 안 된다면서요. 공격자들이 다른 경로로 또다시 침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한서윤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근본적인 면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병에 걸렸을 때 약만 먹는 게 아니라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팀이 제안한 방식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화이트리스트 부팅 시스템, GPS 안티 스푸핑 기술,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결합한 다층 방어 체계였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어요. Su-30 전투기 2대를 준비해서 하나는 러시아 방식으로, 다른 하나는 한국 방식으로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어요. GPS 스푸핑과 통신 교란이 동시에 일어났죠. 러시아 방식으로 보강한 전투기는 잠시 버텼지만 결국 계기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어요. 반면 한국 방식으로 보강한 전투기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공격을 탐지하고 차단하더군요. 정말 놀라웠어요. 두 번째 테스트는 더 강력한 복합 공격이었어요.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 방식은 실패, 한국 방식은 완벽 방어였죠. 저는 한서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냐고요. 한서윤이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전자전 공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발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치열한 환경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매일매일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이런 기술을 연마한 거였습니다. 페트로프 장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죠. 한국 방식이 압도적으로 우수했어요. 테스트 성공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페트로프 장군도 한국 팀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전투기에 한국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한국 팀과 러시아 기술진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언어는 달라도 기술로 소통하더군요.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Su-57 전투기 6대와 Su-30 전투기 4대, 총 10대의 전투기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갖추게 됐어요.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Su-30 전투기 한 대에서 또다시 계기 이상이 발생한 거예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험악해졌어요. 밀러 박사가 한국팀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역시 믿을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의심스러웠다고 했어요. 다른 러시아 장성들도 동조했습니다. 한국팀이 우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자체가 공격의 배후일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왔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팀한테 감사해 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다니요. 하지만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말을 못했어요. 한서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제가 된 전투기의 로그를 분석해보겠다고 했어요. 분명 원인이 있을 거라면서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날 밤 한서윤과 저는 경납고에서 밤을 새웠어요. 문제가 된 전투기를 샅샅이 뜯어봤습니다. 새벽 4시쯤 한서윤이 뭔가를 발견했어요. 통신 모듈 안에 숨겨진 작은 칩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보이지 않는 크기였어요. 그 칩을 분석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건 우리가 막은 외부 공격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장치였어요. 한서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부 소행이라고요. 아침이 되자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한서윤이 발견한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그 작은 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페트로프 장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거였어요. 밀러 박사가 한국팀에게 사과했습니다. 의심해서 죄송하다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서윤의 대응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고 오히려 이해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면서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전문가는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더군요. 한국 사람들의 성품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부 배신자 색출은 국가보안부에 맡기기로 했어요.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더 중요했습니다.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었죠. 한서윤이 제안한 건 정말 대담한 아이디어였어요. 러시아의 견고한 하드웨어와 한국의 정교한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융합하자는 거였습니다. 페트로프 장군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러시아 기술에 자존심이 있다면서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언제 또다시 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72시간 안에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해야 했어요. 정말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자신 있다고 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겠다면서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4단계 개편 계획이었어요. 첫 번째는 EMP 차폐 재설계, 두 번째는 GPS 안티스푸핑 시스템이었습니다. 가장 핵심은 한국이 개발한 알고리즘이었어요. 북한의 전자전 위협에 대응하면서 수년간 연마한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러시아 기술진들도 점점 감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팀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모든 것을 단계별로 검증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첫날 밤, 한국팀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새벽 3시까지 코딩을 하더군요. 러시아 기술진들도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열정은 처음 본다면서요. 둘째 날에는 하드웨어 개조 작업이 시작됐어요. 러시아의 튼튼한 군용 규격과 한국의 정밀한 전자기술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 오후, 드디어 모든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10대 전투기가 모두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갖추게 됐어요. 러시아와 한국 기술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최종 검증이 남아 있었어요. 실전과 똑같은 조건에서 종합 테스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전투기를 동시에 띄워서 복합 공격을 막아내는 시험이었어요. 그날 아침 날씨가 완벽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Su-57 전투기 6대와 Su-30 전투기 4대가 차례로 이륙했습니다. 한서윤과 저는 관제탑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어요. 긴장감이 엄청났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오전 10시 종합 공격이 시작됐어요. GPS 스푸핑, 통신 교란, 펌웨어 해킹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모니터를 통해 각 전투기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모든 계기판이 정상이었어요. 공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15분간 지속된 공격이 끝났을 때 관제탑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전투기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거였어요. 조종사들이 착륙하면서 하는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격이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방어였어요. 페트로프 장군이 한서윤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러시아 공군을 구해줘서 고맙다고요. 정말 진심이 담긴 감사 인사였어요. 국방부 장관 브리핑도 열렸습니다. 한국팀의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어요. 물론 보안상 대외적으로는 비공개였지만요. 저도 특별 표창을 받았어요. 승무원 출신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15년간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한서윤과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됐어요.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정말 아쉬웠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들과 더 오래 일하고 싶었거든요. 한서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언제든 한국에 놀러 오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줬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나라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러시아어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스파시바라고요. 그러자 한서윤이 웃으면서 천만에요라고 한국어로 답했어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러시아 공군은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더 이상 전자전 공격에 당하지 않습니다. 한국 팀이 만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국방부 항공안전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승무원 출신이지만 누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국 팀과 함께 일하면서 배운 게 많았거든요. 기술엔 국경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